제2대구치 엔도 막막한 순간에는 이렇게 라는 주제로 계속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근관 치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봐서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제 해볼게요. 먼저 토요일 점심에 응급으로 시작하는 제2대구치 엔도입니다. 연휴 전날 퇴근하려는 순간 혹은 토요일날 퇴근하려는 순간 가끔 응급 환자가 오는데요. 그 응급 환자를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게 제2대구치 엔도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흔하게 보는 거죠. 우식이 심하거나 크랙이 있거나 해서 치수염이 진행이 되고 치수염에 이제 뭐 후기로 갈수록 통증이 심하겠죠. 환자가 뭐 얼음 물고 오거나 자발통이 심해서 치과를 찾았다면 일단 그 케이스는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 환자를 치료해 줌으로써 아마 선생님들은 정말 환자한테 명의로 너무너무 고마움을 이제 환자가 고마움을 표현할 거예요. 마취는 충분히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염증이 심한 경우 마취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마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바이탈 펄프, 즉 뚫었을 때 블리딩이 올라오는 케이스라면 펄포토미를 목표로 합니다. 즉 익스타페이션을 다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펄포토미를 잘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오리파이스까지 펄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뭐 어떤 근관에서 블리딩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근관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염증이 심하니까 그 근관만 근관장을 재고 추가로 익스타페이션을 해서 결국에는 오리파이스에서 펄펄펄펄 블리딩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지혈이 된다면 저는 근관 입구에 수산화칼슘을 넣고 캐비톤으로 막고 다음번 치료를 진행합니다. 다음번 치료는 뭐 2, 3주 후에 오라고 해도 별 문제 없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환자가 또 며칠이 지나면 뭐 극심한 통증은 아니더라도 다시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다시 한번 와서 다음 치료를 진행하자고 예약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치수괴사가 된 경우예요. 이미 이제 치수가 다 없고 엑스레이상으로 치근단 병소가 있고 그런데 엄청 아파서 왔어요. 그런 경우에도 마취는 충분히 하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관 내부에 오염이 되어 있고 때로는 퍼스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펄포토미가 아니라 근관장을 재고 시간은 뭐 퇴근도 해야 되지만 충분히 세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5번, 30번까지 인라지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NaOCL로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수산화칼슘을 넣는데요. 여기서 잠시 수산화칼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고 사람마다 쓰는 방식이 다른데 저는 이 바이탈 펄프에서 수산화칼슘을 넣는 이유는 근관 입구에 제가 다 제거하지 못한 치수가 수산화칼슘의 용해 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혈도 되고 치수가 조금 더 쉽게 제거되라는 그 기대 효과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괴사된 경우에는 수산화칼슘을 넣음으로써 부가적으로 어떤 항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근관장 끝까지 잘 넣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오버가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저는 소나칼슘을 근관 하방으로 많이 넣는다고 하면 그게 근관장보다 2mm 짧게 나는 아무리 깊게 넣어도 2mm 짧게 넣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깊게 넣지 않아요. 그리고 넣은 거는 다음번 다시 제거를 해야 또 충전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나중에 리키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산화칼슘은 대부분 저는 근관의 입구에 넣고요. 그다음에 근관의 에이펙스까지 오버대로 절대로 넣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엔도예요. 리엔도는 일반적으로 많이 잘 치료된 것일수록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 뜯어내고 치료하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전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포스트가 있고 막 크라운이 있고 이거를 뜯어낼 시간도 없고 포스트도 못 뺄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저는 약 처방을 해서 시간이 충분할 때로 다시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다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치수 괴사가 있었던 케이스와 비슷하게 근관장까지 충분히 세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날 선생님이 퇴근을 포기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주 소수의 환자에서는 이미 염증이 시작돼서 그 이후에 더 붓거나 아플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뭐 흔히 이제 말하는 플레어업이라는 거죠. 이게 바이탈 펄프인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렇게 이미 어느 정도 세균에 노출이 된 케이스들에서 이렇게 치료를 시작해도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가 되고 더 스웰링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약 처방이나 그 이후의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환자는 미국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이렇게 가봉한 거 다 떨어지고 근관에도 악취가 나고 되게 오염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마취하고 근관 확대하고 세척하고 소나칼슘한 여기까지 넣고 다 했어요. 약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딱 24시간이 지나니까 환자가 정말 울면서 저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죠. 열어보니까 이 안에서 퍼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전날 이미 충분히 세척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미 아파서 온 환자긴 하지만 근관 내에 되게 많은 세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임시 가봉제가 없이 산소가 들락날락 하는 상태에서 아마도 절대 혐기성 세균들은 요 에이펙스 쪽에 숨어 있을 거예요. 산소 때문에 많이 증식하지 못하고 제가 엔도를 해서 많이 세균을 줄였겠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혐기성 세균이 다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구를 막음으로써 분명히 혐기성 세균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더 세균이 막 증식을 하면서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환자가 아프고 오염되어 있던 케이스를 잘 소독해서 막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 오히려 고름이 잡혀서 병을 다시 올 때가 있어요. 이때 그렇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환자는 술자가 뭐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거는 술자의 잘못이 아니라 이미 이런 상태로 치아가 방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 누군가는 언젠가는 얘를 막아서 세균을 계속 없애주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 항상 주의를 주고 이런 일이 생기면 결국에는 환자를 뭐 한 2, 3일 간격으로 불러서 조금 더 세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악 7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린 CT 사진에서도 7번은 협축으로 코티클 본이 되게 두꺼웠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 붓고 막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압력이 좀 줄어드는데 코티클 본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스웰링이 협축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설축이나 뭐 이렇게 뭐 기도를 막는 그런 쪽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아프고 열나고 부으면 치과에 오는데 치과에 연락이 안 되는 뭐 설날이나 뭐 추석 연휴가 되면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으라고 설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정말 살다 보면 이런 환자가 연휴 전에 저한테 치료를 받고 더 많이 부어서 막 헤매다가 되게 고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돼요. 다행히 한 1, 2주 지나서 증상이 사라져서 근관 충전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붓고 고생했던 환자라고 해서 치료의 결과가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7번은 엔도를 했을 때 파일이 원심에만 들어가고 근심에 잘 안 들어가는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 엔도를 처음 할 때 보면 항상 원심에만 파일이 들어가고 근심에 잘 안 들어갔어요. 너무 당연한 이유죠. 원심에 넣는 파일은 환자 입 앞쪽에서 넣기 때문에 쉽고 근심에는 뒤쪽에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환자가 계속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먼저 원심부터 넓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심을 먼저 넓히면 근심도 잘 보여요. 내가 어디가 좀 더 부족한지 조금 더 삭제를 해야 할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의 입구가 너무 작아서 나이타입 파일이나 핸드 파일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근심벽을 따라서 쑥 파일이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데 이 구멍이 너무 작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입구를 넓히는데 저는 게이츠 글리든버를 추천합니다. 게이츠 글리든버를 저는 요즘에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게이츠 글리든버를 쓰게 되면 원치 않게 치질을 좀 많이 삭제하게 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치근 파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이 쓰지 않지만 이렇게 근관 입구에 파일을 넣기가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게이츠 글리든을 조심스럽게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이제 뭐 한 2, 3, 4번 정도 보통 3번 정도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근관의 입구만 조금 넓히는 식으로 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속도예요. 우리가 게이츠 글리든 하면 로우 스피드 핸드피스에 넣어서 엔진을 돌려서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속도가 빨라서 렛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입구를 넓히려다가 원래 근관을 지나쳐 버리면 더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속도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 낮추냐면 나이트아이 엔진에 끼워서 한 500에서 800 rpm 정도로 저는 낮춰요. 그렇게 되면 이 게이츠 글리든이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관이 아닌 데를 삭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입구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엔도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리엔도를 의뢰받았는데 이 근관을 3개 입구를 찾았죠. 이렇게 막 원치 않는 쪽에 조금씩 삭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근관에 원래 입구를 파일을 넣기가 어려워서 이 입구 부분만 게이츠 글리드 3번으로 조금 더 넓혀 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동을 형성할 때 이렇게 끝이 날카로운 버로 프랩을 하게 되면 이 각진 부분으로 파일이 계속 도달을 하기 때문에 원래 근관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동 형성할 때는 끝이 둥근 버, 예를 들면 330번 버, 라운드 버, 혹은 뭐 다이아몬드 쉔퍼 버 이런 버를 이용해서 여기가 매끈하게 근관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7번 엔도를 보면 원심 쪽은 참 잘 되어 있는데 근심 쪽은 조금 아쉽게 되어 있는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환자를 제가 리엔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뭐 리엔도를 했습니다. 이 전후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때 엔도가 더 어려웠던 이유는 이 각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화살표 방향처럼 파일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입을 크게 벌려야 되고 에이펙스 쪽까지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제가 재치료한 거를 보면 조금 더 스트레이트한 방향으로, 즉, 이 부분을 조금 넓힘으로써 파일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근관 입구를 변형시키면 에이펙스까지 조금 더 쉽게 엔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7번에서 이렇게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관이 휘어있는 부분 쪽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렛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렛지를 바이패스하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칙은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들어가는 데까지 한번 파일을 넣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근관에 비껴놨는지 물론 엑스레이를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엄청 얇은 파일, 뭐 8번이나 10번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근관이 아니면 벽을 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의 근관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열심히 내고를 하는 게 아니라 근관의 입구를 조금 더 넓혀서 파일이 원래의 근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즉 이렇게 렛지가 생겨 있다면 근관의 입구를 조금 넓힘으로써 원래의 파일 근관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 되진 않아요. 운이 좋을 때만 몇 케이스 됩니다. 근관이 막혀 있는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깊게 내려가다 보면 원래 치근의 방향과 다른 쪽으로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넓게 넓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근관 하나를 먼저 찾으면 그 찾은 거를 기준으로 그 레벨, 그 높이를 기준으로 또 옆쪽에서 근관이 더 있는지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쉽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정말 저도 어렵게 치료했어요. 크라운이 되어 있고 이렇게 4개의 근관을 찾아서 충전을 했는데요. 저를 보면 저는 맨 처음 팔레타를 찾았고 그 다음에 DB, MB, MB2 이런 순으로 한 번에 다 찾지 못하고 하나씩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께 여러 번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크라운을 뚫고 엔도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크라운을 벗기고 치료하게 되면 환자가 또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뭐 불편하고 뭐 하다가 이렇게 배려하다가 이렇게 천공이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크라운이 되어서 중앙 부분을 뚫고 가다가 근관을 마주치지 못해서 이렇게 커다란 퍼포레이션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뚫고 엔도하는 건 정말 어렵고 특히나 제2대구치 안쪽에 있는 치아를 크라운을 뚫고 엔도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공이 생기면 그럼 이를 뽑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천공 자체는 사실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관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렇게 천공이 있더라도 근관이 다 있어서 거기를 치료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막으면 되거든요. 근데 근관을 찾기도 전에 너무너무 큰 퍼포레이션이 있어서 근관의 입구랑 천공이랑 다 개통이 돼버려서 근관 치료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예후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공이 생긴 부분은 요즘 재료의 발달로 프로루트 MTA부터 시작해서 저는 요즘에는 세팅이 조금 빨리 되는 재료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레트로 MTA나 아니면 엔도스 MTA 등을 이용하면 예전 재료보다 조금 더 빨리 세팅이 되는 걸 확인하고 위에로 수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정신없이 엔도하다 놓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놓치기 쉬운 근관입니다. 이 환자는 제가 6번, 7번을 같이 엔도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갖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6번 MB, ML이 이렇게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7번은 두 개지만 상당히 붙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치근은 훨씬 더 모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7번의 하악 7번의 근심 치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7번은 근심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입구가 위에 하나이다가 밑에 둘로 나눠지고 혹은 입구가 두 개가 붙어 있고 두 개로 나눠지는 거. 그리고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근심 치근이 모여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로 보여도 그 밑에서는 두 개라는 거죠. 하지만 저도 대부분은 근심치근에 처음 엔도를 해보면 근관이 하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근관을 먼저 넓힙니다. 그리고 나서 넓히고 나면 한쪽으로 파일이 들어가잖아요. 다 넓히고 나서 반대쪽으로 10번 파일을 구부려서 넣어보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근심 근관은 화학 7번도 두 개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하나를 찾고 멀리서 찾다 보면 못 찾아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서 찾으셔야 돼요. 옆쪽에서 들어가면 여기를 조심스럽게 넓히면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악 7번에서 근심 치근의 근관이 하나인 건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붙어 있는 두 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입구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인 거. 그리고 상당히 붙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보이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앞서서 되게 설명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7번이나 뭐 크랙 같은 게 있는 치아들 바이탈 케이스에서 요즘에 이렇게 프랩 양이 좀 적은 파일들을 선호하는데요. 이거는 VDW사의 XP 쉐이퍼라는 파일이에요. 어떤 테이퍼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구불구불한데 이 금속이 이렇게 막 열을 받으면 근관 내에서 그 좁은 데에서 되게 이렇게 막 휘면서 근관의 벽을 터치하면서 넓히게 돼요. 10번을 업앤다운 정도 하게 되면 한 공사 테이퍼에 30번 정도가 된대요. 저는 이 환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디스탈 쪽에 다 파괴가 되고 리족션처럼 되어 있는 케이스가 저는 이제 만나게 됐는데 10년 동안 사실 치료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 불편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치수교사가 되어 있는 치아라서 한번 엔도를 해보려고 했고요. 일반적인 파일을 쓰게 되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디지털하고 개통이 될 정도로 우리가 테이프가 좀 있잖아요. 파일들이 치질을 많이 삭제하면 이 부분이 뚫릴 것 같아서 원래의 근관 형태를 유지하면서 엔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엔도를 했고 다행히 디지털 쪽에 개통된 부분이 없이 엔도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파일에 상당히 아직 뭐 이제 써본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흥미가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일회용 파일이고 가격이 선생님들이 기존에 쓰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비싸서 저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 혹은 가족들에서 이 파일을 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이런 방향의 유연성이 있으면서 원래 근관 형태를 보존해서 그러니까 근관의 벽을 터치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깎아서 넓히는 게 아니라 터치하는 식으로 유지하면서 넓힐 수 있는 파일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대중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C형 근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C형 근관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초록과 덴탈 비타민 사이트를 통해서 C형 근관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짧은 영상을 올려놨으니 거기에도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C형 근관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C형 근관은 몇 개의 근관이 있나요? 얼마나 확대하면 될까요? 스트립 포पु레이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저도 7번 엔도를 많이 하고 또 그 중에 절반 정도는 C형 근관을 엔도하는 것 같은데 정답이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초진 사진만을 보고 C형인지도 딱 사실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C형이라고 생각해도 실은 정확하게 몇 개의 근관을 제가 치료해야 되는지 얼마나 넓힐지 사실은 하다 보면은 이제 계속 바뀌게 되고 나중에 치료한 걸 봐도 내가 이것도 놓친 게 있는 게 아닌가? 늘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게 C형 근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C형 근관은 이렇게 완벽한 C자를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ML, D, 그다음에 ML, MBT, 그다음에 MD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아를 뽑아서 잘라보거나 혹은 CBCT를 보기 전에는 정확한 단면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C형 근관을 치료해요.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제일 뚱뚱한 부분에 있는 명확한 두 개의 근관을 치료합니다. 제일 먼저 원심 근관을 치료해요. 원심 근관의 근관장을 재고 그 부분에 하나의 근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보통 한 25번, 30번까지 충분히 이제 인라지를 합니다. 이때는 06 테이퍼 정도 인라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ML을 찾는데 ML은 의외로 되게 치아가 설축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입구가. 그런 경우에는 근관 입구를 좀 먼저 넓혀야 파일이 부러지는 일이 적습니다. 입구를 먼저 넓히고 이것도 역시 메인 캐널로 생각하고 근관의 사이즈에 따라서 25, 30번 정도까지 넓힙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두 개를 넓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무스를 관찰해요. 거기에 근관이 더 있을 것 같은 구멍이 있는지 혹은 치수 조직이 있는지 보고 파일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10번 파일을 넣어서 근관장을 재요. 10번 파일로 들어가면 15번을 또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조심스럽게 넓히다가 뭐 운이 없으면 부러진다 생각하고 일단 테이퍼가 적은 파일로 근관을 적게 넓힙니다. 맥시멈으로 넓혀도 저는 04, 25 넘어가지 않도록 넓혀요. 이때 이스무스에 파일을 좌우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스무스에 끼어서 파일이 잘 부러집니다. 그렇게 메인 근관을 좀 더 많이 넓히고 추가적인 근관을 적게 넓히고 그리고 나서 항상 초음파 세척을 하고 그리고 충전을 하는데요. 이때 추가적으로 넓히다가 파일이 부러지거나 혹은 퍼포레이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메인 근관을 다 찾았기 때문에 일단은 퍼포레이션 생기면 그 부분은 MT로 막고 파일이 부러지면 뺄 수 있으면 빼고 못 빼면은 거기 묻어두는 거죠. 그렇게 근관 치료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환자 이제 C형 근관 치료하는데 디스탈이랑 ML을 먼저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구멍이 더 있어서 여기에 10번 파일을 넣고 근관장을 재고 그 나머지 근관 두 개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세척을 해서 여기에 더 충분히 세척을 했고요. 뭐 이런 데 더 몇 개 더 있는지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꽂고 근관 충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벽 쌓았던 것도 다시 새로 코어를 했고요. 하지만 C형 근관이 어려운 거는 이 그 치아가 정말 어떻게 딱 루트의 형태를 보고 근관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싱 커널도 생기고 클리닝 되지 않은 부분이 C형 근관에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환자는 제 환자인데 이제 가끔 귀가 아프다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병소가 있고 이거 제가 한 엔도인 거예요. 3년 전에 근관 충전했을 때는 병소가 없었는데 초진에도 없었죠. 다시 치료해보니까 근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거기 약간 오염된 공간 같은 게 보여서 파일을 넣어보니까 거기 티슈가 있었고 그 부분은 추가로 치료하고는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C형 근관은 이런 이스무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독립된 근관인지 얼마나 넓혀야 되는지 사실은 sul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재치료인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어렵다고 엔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가 리엔도 의뢰받았는데 너무 잘 된 것 같고 근관 치료 3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서 작은 부분 쪽에 프랩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 치수를 제거하고 환자가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런 게 정말 너무 어렵고요. 7번이 C형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근관이 붙어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C형 근관의 리엔도는 많이 치료되어 있을수록 어려운 케이스고요. 이렇게 그냥 하다만 거는 그냥 근관 찾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려운 케이스예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 제거하는 게 일단 어렵고 제거한 다음에 그러면 오염이 된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다시 잘 소독하고 막을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모르죠. 그래서 어려운데 이렇게 치료를 해서 다행히 환자가 안 아프고 평생 잘 쓰면 좋은데 저도 처음에는 뭐 괜찮다고 하다가 한 2, 3년 정도 지나서 다시 병소가 생겨서 오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케이스는 제식술과 함께 또 병행을 해서 언젠가 또 제식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식술을 했던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립 퍼포레이션 돼서 저한테 의뢰했던 케이스, 파일이 부러진 거, 그다음에 이렇게 시스틱 위전이 있었던 것도 역시 제식술로 해결을 했고요. 이번 강의에서 저는 사실 제식술을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 모두 다 이런 거를 엔도로만, 비수술적인 엔도로만 해결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엔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사이너스 트랙에 있어서 제가 리엔도하고 증상이 없어져서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에서 또 주의해야 될 거는 버티컬 루트 프랙처예요. 엔도를 하면서 보니까 근심벽에 이렇게 프랙처 라인이 있었어요. 근심벽에 이렇게 버티컬 본로스가 있는 그 부분인데요. 물론 환자가 에이펙스 쪽의 리전 때문에 왔고, 그거는 제가 엔도에서 괜찮아졌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크랙 라인, 그러니까 버티컬 그 수직 치근 파절선이 점점 아래로 진행돼서 발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환자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특히나 이 환자는 크랙이 생겨서 엔도를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7번에서 제가 수직 치근 파절인지 모르고 열심히 엔도를 하다가 계속 안 나와서, 환자의 증상이 완전 해결이 안 돼서 재직수를 하다가 이런 버티컬 루트 프랙처를 많이 봤어요. 현미경으로 왜 못 보냐? 못 봅니다. 현미경은 빛이 직선으로만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래에 휘어져 있는 데 있는 이런 크랙은 잘, 버티컬 루트 프랙처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도 계속 반응이 없는 케이스에서 7번에서 이런 루트 프랙처를 많이 발견했거든요. 대부분의 외국 저널에서는 하악의 6번에 그 근심치근에서 수직치근파절이 주로 발견됐다고 하고, 7번은 훨씬 더 낮은데, 저는 7번의 C쉐입에서는 의외로도 많은 케이스에서 수직치근파절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직치근파절의 경우에 씹을 때 힘이 없고, 또 한 개 이상의 누공, 협축에 두 개, 또는 협축에 하나, 설축에 하나, 이런 식으로 누공이 여러 개 있어서 잇몸에 부어있는 케이스, 그리고 엑스레이상으로 치근 주위를 따라 생긴 골소실은 수직치근파절을 의심하는 어떤 하나의 사인이 될 거고요. 또 엔도를 해보면 근관 세척을 하면 환자의 증상이 좀 좋아지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 한 1, 2주 지나서 다시 오라 그러면 하방에 뭔가 이런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이 계속 나올 때가 있으면, 이게 에이펙스 쪽에서 뭔가 개통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몇몇 리엔도 케이스, 어려웠던 케이스, 그런 거를 때문에 선생님들이 7번 엔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치료되진 않았지만, 또 7번 엔도는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89% 정도 되잖아요. 10년, 15년 그 이상 잘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술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7번 엔도 물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면 또 생각보다 오래 환자가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7번 엔도는 어렵고, 특히 하악 7번에 마취를 잘 해서 편하게 하자는 거, 원심의 벽을 쌓지 않은 거, 결국 술자가 편하게 치료해야 결과가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심근과는 입구를 좀 잘 넓히자. 제가 지지버로 넓히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초음파 기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잘 넓혀서 파일이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입구가 잘 정리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스무스 부분이 충분히 세척이 돼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악 7번의 근심근과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 그리고 하악의 특히 원심, 상악의 상악 7번의 협측, 이런 거는 빛이 잘 안 들어가서 저희가 우식을 남겨두기가 너무 쉬워요. 우식이 남아있으면 크라운을 열심히 씌워도 한 2, 3년 지나면 또 2차 우식이 생겨서 그 치아를 발치하게 되거든요. 우식을 남겨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의 학술위원장인 정현성 원장님과 졸업 동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졸업사진을 찾아서 사진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즐겁게 마음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런 자리에 쓰는 게 항상 늘 떨리고 부담스러워서 이번 강의도 안 하겠다는 거를 정현석 학술위원장님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힘들다고만 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또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자리에 저를 불러준 제 동기인 정현석 학술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또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지난 한 2, 3개월간 제 슬라이드를 다 또 같이 검토하고, 또 질문도 서로 주고받고 세세하게 살펴준 사람이 있어요. 이 강의에서 저를 소개해준 남택진 학술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말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이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뭐 어려운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 강의를 녹음하는 이 순간에도 아직도 사실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뒤숭숭해요. 선생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즐겁고 또 편안하게 또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시작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